일론 머스크가 말을 잃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 20년간 쏘아올린 위성만 수천 개. 그런데 그 어떤 위성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단 2년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스타링크 측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로드맵에 없던 변수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22년을 근무한 한 남자는 노트북을 덮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파리의 그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하울랜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2년을 근무했고 그중 마지막 8년은 우주정책 선임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상업위성통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조지타운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곧바로 국방부 산하연구소에 들어갔으니 우주와 안보라는 두 단어를 붙여서 생각한 세월만 벌써 20년이 훌쩍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2년 동안 제 책상 위에 한국이라는 단어다가 올라온 보고서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훌륭한 반도체 제조국이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그 정도 이름은 알고 있었죠. 매년 국방부 산업분석 브리핑에서 몇 줄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주통신, 위성 인프라, 이 영역은 명백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분야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낼 자리는 애초에 없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봄, 국방부로부터 이례적인 임무 하나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5GAA 총회,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와 통신, 반도체 기업 110여 곳이 모이는 국제협의체의 34차 총회에 참석해서 차세대 커넥티드카 위성통신 표준에서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를 48시간 안에 평가해서 보고서로 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국장은 회의실 문을 닫으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형식적인 임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솔직히 말하면 김 빠지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의 스타링크가 하늘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고 그 어떤 나라도 몇 년 안에는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요.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에 뻔한 결론부터 미리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리자 초여름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오늘 일정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일했던 확신이 파리에 도착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파리 시내의 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유리천장 아래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고 로비에는 이미 각국 대표단의 목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렸습니다. 커피와 크루아상 냄새가 로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리처드 하울랜드, 미국 국방부. 명찰 아래 작은 글씨로 5GAA 34차 총회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12분. 보고서 제출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46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임무를 받았을 때 저는 국장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굳이 제가 가야 합니까? 국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야. 스타링크가 이미 판을 다 짜놨어. 자네는 그냥 확인만 하고 오면 돼. 저 역시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 동안 저는 수십 개의 위성통신 프로젝트를 검토해왔습니다. 2019년 UAE 통신 인프라 평가 보고서를 쓸 때도 2022년 일본과의 위성협력 검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 한국이 주도적으로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목록의 맨 아래 각주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메인홀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오늘의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은 유럽 통신사들의 5G 인프라 발표, 오후 세션에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LG전자, 차세대 위성 음성통신 시연. 저는 그 옆에 앉아있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동료는 프로그램북을 뒤적이며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가전회사 아닙니까?
세탁기 만드는 곳으로 아는데. 그 순간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유럽 통신사들의 발표를 들으며 노트북에 뻔한 문장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견고하다. 스타링크의 기술적 격차는 향후 5년간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문장을 쓰면서도 저는 이 보고서가 얼마나 형식적인 문서가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커피를 뽑으러 나온 저에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오브라이언, 5GAA 유럽 사무국에서 일하는 자문역으로 국방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오늘 오후 세션 놓치지 마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왜요? 뭐 재밌는 거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어 보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라는 원래 잘 흥분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렇게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유럽 특유의 과장법이겠거니 여기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로비 한쪽에서 낯선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 도로에 세워지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작은 로고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LG. 저는 그저 지나가는 홍보용 이벤트겠거니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짧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스타링크 로고가 박힌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그 차량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짜증과 함께 무언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듯한 긴장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에 찬 팔찌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팔찌에는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스타링크가 쏘아 올린 위성의 궤도수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명찰을 힐끗 확인했습니다. 리처드 콜먼,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셀 사업 총괄 부사장. 22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로서 저는 그런 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도적 우위를 자신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했을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직업병일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 남자의 표정 하나가 앞으로 제 세계관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사건의 전조라는 것을요. 오후 세션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오후 2시 메인 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세션은 커넥티드 모빌리티 패널 토론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접고 앞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방부 대표로서 이 세션은 공식 기록에 남아야 했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무대 조명만 남자 홀 안은 순식간에 긴장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패널석에 오른 인물들 중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로비에서 야구 모자를 쓰고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자를 벗고 있었지만 손목의 팔찌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셀 사업 총괄 부사장 리처드 콜먼입니다. 콜먼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넥타이 없이 재킷 안에 로켓 모양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앉을 때마다 의자를 살짝 뒤로 젖히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무언의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콜먼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훑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8,000개가 넘는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는 손목의 팔찌를 살짝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늘 이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새로운 위성이 궤도에 오를 때마다 숫자를 새기죠. 패널 사회자가 오늘의 특별 시연에 대해 언급하자 콜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새로운 위성통신 솔루션을 시연한다고 들었는데요. 사회자의 말에 콜먼은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죠. 세탁기, 냉장고,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위성통신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취미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객석에서 옅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제가 봐온 이 업계의 상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독일 완성차 업체의 커넥티비티 담당 임원 클라우스 베버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콜먼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위성통신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누가 더 많은 하드웨어를 하늘에 띄우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이 위성을 몇 개나 갖고 있죠? 그 질문에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호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콜먼은 그 침묵을 즐기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숫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없으니까요. 옆자리의 베버가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다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커넥티비티 표준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정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22년간 국방부에서 봐온 수많은 보고서들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위성 인프라의 미래는 자본과 물량의 게임이라는 것.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그럼 시연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라 오브라이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옆쪽 관계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리처드,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콜먼 말이 딱히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성 개수로 승부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사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옅은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분 뒤에 다시 얘기해요. 그녀는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뒤섞인 미묘한 긴장감이 로비 전체에 감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47분, 시연까지 남은 시간은 채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30분 뒤에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이 22년간 제가 작성해온 모든 보고서의 전제를 뒤집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4시,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LG전자의 차세대 위성 음성통신 시연입니다. 홀 안의 불빛이 다시 어두워지고 무대 옆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파리 시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지도 위에는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LG 로고가 부착된 그 세단이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LG전자 VS 연구소 소속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콜먼이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밌겠네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숫자 하나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24%. 현재 전 세계 커넥티드카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저희 LG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콜먼이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냥 차량 인포테인먼트 모듈 아닙니까? 위성통신과는 전혀 다른 영역인데요. 발표자는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텔레매틱스는 인포테인먼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콜먼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반박의 근거가 약하다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자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성 지상 자동전환 음성통신을 완성한 기업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코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콜먼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발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숫자가 너무 정직합니다. 전 세계 커넥티드카 4대 중 한 대꼴로 저희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의 어떤 개별 기업도 이 수치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발표자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막대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완성차 부품사 12%, 일본 대형 전자업체 9%, 독일 티어1 기업 7%, 그리고
그 옆에 홀로 우뚝 솟은 막대 하나, LG전자 24%.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베버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숫자 확인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제 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견고하다. 그 문장 위로 24%는 숫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차량 안에 저희 기술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3초 5초 흘렀습니다. 발표자는 그 침묵을 깨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4분의 1입니다. 콜먼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그의 손끝이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속도가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기술력이 앞선다는 뜻은 아니죠. 가격 경쟁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는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건 가격이 아니라 그 어떤 기업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2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수없이 봐온 몸짓이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신호였습니다. 무대 옆쪽에서 사라 오브라이언이 저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리처드.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방금 본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24%, 12%, 9%, 7%.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써온 모든 보고서에서 저는 늘 미국을 기준점에 놓고 다른 나라를 그 아래 배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속에서는 그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콜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목소리 톤이 살짝 높아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 앞선 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소프트웨어 영역 아닙니까? 위성이라는 하드웨어 인프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위성을 단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콜먼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성이 없어도 이미 하늘에 떠 있는 어떤 위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소유하지 않고도 하드웨어를 소유한 모든 이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콜먼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발표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 전체의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파리 시내 도로를 달리는 그 세단의 내부였습니다. 차량 안 계기판에 은은한 청색 불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차량은 두 구역을 지나갑니다. 하나는 일반 지상통신망이 살아있는 구역, 다른 하나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신호를 차단한 구역입니다. 화면 하단에 실시간 신호 강도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안테나 막대가 5개에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개, 3개, 2개, 1개, 0. 차량이 신호 차단 구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홀 안에는 오직 차량 엔진 소리와 도로 소음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의 탑승자가 대시보드의 긴급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조용한 신호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지상망이 완전히 끊긴 구역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반대편 구역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스크린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홀 안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발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건 지상통신망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인공위성을 거쳐 전달된 실시간 음성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초. 콜먼이 헛기침을 하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상적인 합니다만 저희도 위성 문자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스타링크도 위성 문자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콜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발표자가 순순히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표자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자와 음성 사이에는 데이터 용량 차이가 수백 배에 달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손이 떨리는 사람이 몇 글자를 입력하는 것과 그냥 말을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콜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프로토타입 시연이랑 실제 양산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발표자는 이번에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건 그 어떤 기업도 아직 실험실 밖으로 꺼내지 못한 기술을 실제 도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작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5GAA에서 8년을 일했지만 이런 시연은 처음 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매년 수십 개의 프로토타입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 위에서 실시간 전환까지 성공한 사례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녀의 발언에 호란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콜먼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다가 처음으로 그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노트북에 적어두었던 문장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견고하다. 그 자리에 물음표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시연 영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옆에 앉은 베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화면 속 숫자 하나하나를 노트에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적이던 그의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건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것의 절반입니다. 그 말에 호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콜먼의 시선이 날카롭게 발표자를 향했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콜먼은 애써 침착한 척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도로 시연은 인상적이었다고 치죠. 그런데 이건 결국 특수 제작된 프로토타입 아닙니까? 대량 생산 단계에서 원가나 전력 문제로 무너지는 사례를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자신감이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량 생산에서 무너지는 프로토타입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린 채 다음 숫자가 무엇일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사라 오브라이언이 다시 몸을 기울여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아직 진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서막이에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기존 대비 10배. 발표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위성 하드웨어를 키우는 대신 전송할 데이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AI 음사 압축 기술입니다. 콜먼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압축이요? 그건 결국 음질을 희생한다는 뜻 아닙니까? 발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압축이라면 음질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저희 AI는 음성의 핵심 패턴만 추출해서 전송하고 수신 쪽에서 원래 목소리로 복원합니다. 압축률은 10배지만 음질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화면에 파형 그래프 두 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원본 음성과 복원된 음성 두 파형은 거의 겹쳐 보였습니다. 발표자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이사짐을 쌀 때 부피 큰 이불을 진공 포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피는 줄지만 내용물은 그대로입니다. 객석에서 낮은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콜먼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른 각도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저궤도에 수천 개를 띄워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은 정지궤도 위성 하나에 의존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발표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살짝 달라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지궤도 위성을 씁니다. 저궤도 위성보다 지구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죠. 콜먼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지려는 순간 발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궤도는 지구를 90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말은 통신하려면 계속 다음 위성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하늘의 같은 자리에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발표자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과 단 하나의 위성으로 안정적인 연결을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세련된 기술입니까? 콜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데이터셋 센터급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발표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음성통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32개 낸드를 동시에 적층하는 독자 패키징 기술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까지 로드맵을 그려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독일 완성차 업체에서 커넥티비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설명, 저희 팀 기술진에게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가 놓치고 있던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덧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위성 개수만 비교하며 협력사를 골랐습니다. 오늘 그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언에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콜먼 편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기에 그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2년 경력 동안 저는 늘 하드웨어의 규모로 국가의 기술력을 가늠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홀에서 그 잣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콜먼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컵을 쥐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접근이라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 정부 보조금으로 굴러가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시장 논리로 지속 가능합니까? 발표자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장사업부는 지난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정부 보조금 없이 오히려 적자를 견디며 자체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대답에 콜먼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대화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이제는 하나둘 발표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베버가 자신의 회사 로고가 박힌 명함 뒷면에 무언가를 급하게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표자는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북을 덮을 뻔했던 손을 다시 키보드 위로 가져갔습니다. 이 시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자동 전환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산길을 달리는 자동차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신호가 끊기는 구간에서 차량이 스승이 스스로 통신망을 전환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지연 시간이 밀리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지상망이 끊기면 위성망으로, 다시 지상망이 잡히면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발표자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화면 속 차량은 산길 터널을 지나며 매끄럽게 신호를 갈아탔습니다. 지연 시간 표시는 0.3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콜먼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동 전환이라는 게 실제 사고 상황에서도 지연 없이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이 실험실 밖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험실 밖에서 실패하는 시스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파리 시내에서 실제로 시연한 게 바로 그 실험실 밖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객석 뒤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타링크 소속 배지를 달고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셀 개발팀 소속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콜먼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팀도 정지궤도와 저궤도를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자동전환 소프트웨어 방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로드맵에 없던 변수입니다. 호란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기 전 국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적인 임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콜먼은 자신의 팀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자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리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팔찌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길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콜먼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설령 기술이 우수하다 해도 이건 결국 소규모 파일럿 아닙니까? 저희처럼 전 세계 완성차 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맺을 역량이 있습니까? 발표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아직 스타링크만큼 많은 완성차 업체와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24%의 텔레매틱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위성통신 기술은 그 기존 고객사들에게 그대로 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답에 콜먼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스스로 인정한 24%라는 숫자가 이렇게 다시 자신을 겨누게 될 줄은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노트북의 마지막 문장 하나를 새로 적었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견고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4%, 세계 최초, 10배, 정지궤도, 로드맵에 없던 변수. 제가 받아 적은 단어들이 화면 위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2년간 제가 써온 모든 보고서의 전제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커리어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해왔던가. 발표자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보여드린 숫자보다 이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호란의 조명이 다시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방금까지의 데이터 싸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 오브라이언이 제 쪽을 바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리처드. 저는 그녀의 말에 노트북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발표 자료가 아니라 낡은 사무실 풍경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쌓인 책장과 오래된 회로 기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연구소에서 촬영한 한 은퇴 연구원의 인터뷰입니다. 화면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갈색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전장 연구소에 들어온 게 2013년입니다. 그때부터 10년이 넘도록 저희 부서는 적자만 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노트에 그날의 심정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노트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잠시 정지시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노트에는 10년간의 연구 기록뿐 아니라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기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노인이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 사이로 날짜 하나가 유독 선명했습니다. 2016년 겨울. 그해 겨울, 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는 왜 맨날 적자만 나요? 다른 아빠들은 승진했다는데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술이 세상에 필요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22년간 수많은 국방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며 저는 늘 성과와 손실을 숫자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속 저 노인의 떨리는 손이 그 어떤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위에 손을 올려둔 채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에 저희 부서가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은퇴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전화를 걸어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이 노트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되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파리, 그의 후배들이 세계 최초의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홀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옆자리 베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콜먼조차도 팔찌를 만지던 손을 완전히 멈추고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국방부의 이름 없는 분석관이었습니다. 그 역시 평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에게 왜 늘 같은 자리에 머무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면 속 노인과 제 아버지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묵묵히 버텨낸 세월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조용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기술은 숫자 이전에 이런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홀 안에는 오랫동안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보고서가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라 오브라이언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제 알겠어요? 이건 그냥 기술 시연이 아니에요. 20년의 시간이 압축된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제시된 모든 숫자가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4%, 세계 최초, 10배 정지궤도, 그리고 마지막 줄에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스타링크가 20년째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2년 만에 풀었습니다. 화면 속 문장이 홀 전체의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콜먼을 향해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시연에 대한 마지막 소감이 있으실까요? 콜 안의 모든 시선이 콜먼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마이크 스탠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5초가 흘렀습니다. 홀 안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의 나지막한 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5초가 흘렀습니다. 콜먼은 결국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로비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콜먼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목에 팔찌를 풀어 재킷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22년 경력 동안 수백 번의 협상 테이블에서 봐온 그 어떤 패배보다도 조용하고 완전한 패배를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의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위성통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초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2년 경력 동안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뒤집어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라 오브라이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리처드.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베버도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처드, 저희 회사도 이제 LG와 협력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의 무게를 조용히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무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발표자는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을 가능하게 한 건 20년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아무도 저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혼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콜먼의 편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 발표자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22분. 보고서 제출까지 남은 시간은 아직 30시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자 파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생강 위로 노을빛이 부서지고 있었고 멀리 에펠탑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하루 종일 홀 안에 갇혀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잠시 강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사라 오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보고서는 어떻게 쓸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겠네요. 저는 강물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천 개의 위성을 세는 자와 그 위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 세계는 결국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군요. 그녀는 제 말을 조용히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에 보낼 짧은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보고서는 호텔로 돌아가서 밤새 써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전에 한 문장만은 지금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오늘 파리에서 저는 22년간의 제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문득 화면 속 그 노인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0년 넘는 적자를 견디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를 계속했던 사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시연해낸 후배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시간의 무게가 오늘 제가 목격한 모든 숫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서서히 잠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리 시내의 불빛이 창밖으로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하드웨어의 규모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의 총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섰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은 뒤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콜먼도 저와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늘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쓴 보고서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정직한 문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나 많을지도 모른다고.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세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시선을 빼앗긴 사이 저 멀리 파리의 한 도로 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이 조용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